민주노총이 13일째를 맞은 화물연대 파업에 동조하기 위한 총력 투쟁 대회를 전국 곳곳에서 개최합니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화물차주의 복귀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조사를 벌이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견해차를 좁힌 여야가 원내대표 회동을 통한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9일 본회의 처리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핵심 책임자로 꼽힌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던 특별수사본부는 수사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택에서 압수한 3억 원의 현금 출처를 캐묻고 있지만 노 의원은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축구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 브라질에 4대1로 패해 8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체력 부담을 하는 대표팀은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화려한 개인기와 조직력을 갖춘 피파 랭킹 1위, 브라질의 높은 벽을 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1조 원이 넘는 재산 분할 의혹으로 관심을 모은 최태원 SK 회장의 이혼 소송이 5년여 만에 결론났습니다. 법원은 최 회장이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665억 원을 나눠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뉴스큐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아마도 이번 연말 오가는 덕담 속에는 이 말이 자주 등장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브라질이란 벽을 만나 원정 첫 8강 진출이란 꿈은 접게 됐지만 우리가 확인한 희망들도 수두룩합니다. 대표팀의 카타르 여정 돌아보겠습니다. 일단 봉쇄 반대 시위, 백지 시위에 당황한 걸까요? 중국 당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끝낼 것이란 전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내부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화요일 뉴스큐 화물연대 파업 13일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총력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서인데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의 동조 파업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네, 경기 의왕 테크노파크입니다. 네, 지금 현장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오후 2시 시작된 총력투쟁 대회가 조금 전 마무리됐습니다. 현재는 조합원 대부분이 집회 현장을 빠져나간 상황인데요. 이곳 의왕 테크노파크에는 민주노총 추산 5천여 명이 집결했습니다. 오늘 집회는 이곳 의왕 테크노파크 산업단지를 비롯해 인천과 대전, 포항, 부산, 광주, 제주 등 전국 15개 주요 거점에서 열렸습니다. 집회는 대부분 지역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됐는데 울산 등 일부 지역에선 잠시 뒤인 오후 4시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측은 오늘 전국에서 조합원 2만 5천여 명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 가운데 쟁의권이 있는 곳은 연대 파업을 벌이고 쟁의권이 없는 곳의 조합원들은 총회나 조퇴, 휴가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동참했습니다. 이번 총력투쟁 대회는 2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는 등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간다고 규탄하면서 정부의 탄압이 화물연대뿐 아니라 민주노총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화물연대 파업은 안전하게 이뤄기 위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라며 정부가 파업을 핵 위협에 빗대는 등 왜곡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산하 다른 노조들도 잇따라 파업 지지를 선언하며 동조 파업을 예고했는데요. 어제 부산, 울산, 경남 본부 지역을 시작으로 건설 노조가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서비스연맹도 오는 12일 하루 택배 노동자 1,000여 명과 온라인 배송 노동자, 방과 후 강사 등으로 구성된 조합원들과 파업을 진행합니다. 이처럼 노동계 동조가 속속 이어지면서 파업의 탈은 여파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앞서 지하철, 철도노조와 의료연대본부 등 산별노조 조직이 사측과 협상을 타결하며 총파업을 철회했고 업무 개시 명령 뒤 조합원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투쟁 동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의왕 테크노파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화물연대는 강력히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부받은 시멘트 화물차주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예, 경제부입니다. 네, 정부로부터 업무 개시 명령을 발부받은 화물 차주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어제 시멘트 운송사 7군데와 화물 차주 45명에 대한 현장 조사를 완료했는데요. 이 가운데 운송사 7개, 차주 43명은 운송을 이미 재개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차주 2명은 운송 의향이 있지만 코로나 확진과 가족 병환으로 즉시 운송 재개는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토부는 오늘도 업무 개시 명령을 발부받은 시멘트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가 운송을 재개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복귀 기한이 종료된 운송사 35곳, 33곳과 화물차주 791명입니다. 정부는 업무 재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1차 불응 시에는 30일 이하 운행 정지, 2차 불응 시에는 화물 운송 자격 취소 등 행정 처분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대해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는 물론 유가보조금 지급 제한 등 경제적 압박을 가하겠다며 제재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 복귀 기한이 끝나는 화물차주들이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나면서 운송 재개 인원도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어제 집단 운송 거부 관련 집회 등 참가 인원은 5,300명으로 출정식 대비 55%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산업계 피해도 확산하고 있는데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 추가 발동도 검토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장기화로 전국에 품절 주유소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번 주 중에라도 철광과 정유 등 업종의 선제적인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오늘 오전 8시 기준 전국에 휘발유 등 재고가 떨어진 주유소는 85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96군데에서 다소 줄었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어제까지 철강과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자동차 5개 업종에서 발생한 제품의 출하 차질 규모는 3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철강업계는 평시 대비 53%가 출하되며 피해 규모가 1조 2천억 원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석유화학 제품도 출하량이 평소에 5%로 떨어지며 피해 규모가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여 업무 개시 명령 추가 발동 품목으로 거론됩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정유와 철강, 석유화학 분야 피해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면서 피해가 커지기 전에 이번 주 중에라도 선제적으로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국 12개 항만의 밤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에 114% 수준이어서 오히려 파업 전보다 늘었습니다. 반출입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의 밤시간대 반출입량은 평소보다 31%나 많아지는 등 항만 물류가 정상화되는 모습입니다. 어제 시멘트 운송량은 약 15만 7천 톤으로 평시 대비 84% 수준까지 회복했다고 정부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레미콘 생산량이 아직 평소의 49% 수준이어서 공사 차질이 이어지며 어제까지 전국 1,349개 공사 현장 가운데 58%인 785개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동호입니다. 네, 국회에선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막바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시간 전쯤에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대통령실 이전과 지역사랑 상품권 등 핵심 쟁점 예산들을 협의하기 위한 만남이 몇 차례 이어질 예정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지금은 원내대표끼리 만나고 있고, 자, 여야가 이렇게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나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양당 원내대표는 회동 뒤에도 별도 만남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여야 회동을 앞두고 아침 회의에선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새 정부 핵심 예산을 깎으려드는 건 대선 불복이라고 비판했고 마치 자기들이 집권하고 있는 듯이 자기들 하고자 하는 예산을 수십조 올려놓고 새 정부 출범이나 운영에 필수적인 기관 운영에 관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모두 삭감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예산안에 서민은 없고 이른바 윤심만 가득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정부 예산안 어디를 들여다봐도 정부의 국정 기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말로는 긴축 재정을 한다면서 실체는 민생 예산을 깎고 초부자 감소로 특정 계층 몰아주기를 하겠다는 예산입니다.
다만 이런 공방 속에서도 여야는 각 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통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모두 증액하기로 하는 등 어제 저녁까지 일부 견해차를 좁혔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앞으로 2차례 이상 만남을 이어가며 내년도 예산안 막판 협의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예산안이 처리될 거란 기대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해 양당 지도부에서 지혜와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는 서민들의 금리 부담 줄이기 위한 당정 협의도 진행됐죠. 네, 여당과 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일반용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와 대환 구분 없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걸 더욱 확대하겠다는 건데 주택가격은 9억, 대출 규모는 5억으로 늘리고 소득 요건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당정협의에선 이와 함께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탈 때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 친윤석열계 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모임인 국민공감이 내일 공식 출범합니다. 첫 일정으로 내일 아침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를 초청해 정치 철학 강연을 들을 예정입니다. 모임의 간사단인 박수영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개혁 과제와 관련해 전문가들과 미리 공부하며 윤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수도권 MZ세대의 호소력 있는 인물이 차기 당대표가 돼야 한다고 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일반론이었을 뿐이고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발언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르자 거듭 부인하고 나선 겁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수도권 출신이 수도권 선거를 잘할 거라는 보장도 없지 않느냐면서 수도권 출신을 언급한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의 첫 국빈인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만찬 장소를 청와대 영빈관으로 선택했습니다. 청와대를 나온 이후 귀빈 맞이 장소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영빈관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인데 국빈이 머물 숙박시설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하게 불이 밝혀진 청와대 영빈관. 용산 시대를 연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빈 만찬을 개최한 장소는 이곳이었습니다. 양국은 한 배를 타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향해 희망찬 항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배. 양국 강요뿐 아니라 정재계, 문화계, 스포츠계 인사들까지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애초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만찬 장소였던 국립중앙박물관 홀을 쓰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국빈 만찬의 격에 맞는 공간을 찾다 결국 영빈관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판적 시각이 있을 수 있어 고심하기도 했지만 격식을 갖춘 공간이 마땅치 않다고 본 겁니다. 대통령실은 역사와 전통의 계승과 실용적 공간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이라고 의미 부여했습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인 영빈관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면서 국격에 걸맞은 행사를 위해 앞으로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매우 낡긴 했지만 지난해 전 정부에서 보수공사를 해 깨끗하게 정비한 상태라며 국가 행사를 치르기에 이만한 장소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관람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인 출입 통제는 행사 전후로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영빈관에 국빈을 위한 숙박시설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귀빈을 만찬 이후 호텔로 이동하게 하는 건 국격에 맞지 않다면서 미국 백악관의 블레어 하우스나 중국의 조어대처럼 국빈이 머물 공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위한 예산 편성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내년에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9월 새 영빈관을 짓기로 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878억여 원을 포함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윤 대통령이 전면 철회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네, 신임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에 보수 성향의 김광동 상임위원이 내정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김 내정자가 진실화해위원회를 비롯한 과거사위원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근식 2기 진실화해위 위원장의 후임으로 보수 성향의 김광동 상임위원이 내정됐습니다. 김 내정자는 나라정책연구원장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을 맡았던 인물로 국민의힘 추천을 받아 지난해 2월부터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내정자가 과거 진실화해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이어온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무슨 과거사위원회나 특정 시민단체위원회의 활동이라고 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위원회 정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것이 바로 소비에트 정부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소비에트 정부, 준소비에트 정부의 유사 사회에 와 있다. 기고문을 통해서는 진실화해위 등 과거사위는 존립해야 할 이유가 없다. 진실규명과 화해의 길이 아니라 역사 왜곡과 국민 분열만 확대한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좌파나 친북 세력을 육성하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자극적 표현도 등장합니다. 임명되면 자신이 부정했던 바로 그 위원회의 수장에 오르게 되는 셈입니다. 김 내정자의 역사인식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서북 청년회 등 테러와 폭력을 자행한 극우 단체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가 하면 소위 얘기해서 이 우익투사, 서북 청년단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세력에 맞서서 군인과 경찰을 지원하면서 맞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마다 국가가 희생자 추념식을 거행하는 제주 4.3 사건을 폭동 반미투쟁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상임위원을 진실화해위원장으로 내정한 건 국가폭력의 진실을 규명하고 화해를 끌겠다는 진실화해위원회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진실 위에서 가해자, 피해자가 화해를 해서 사회 통합으로 나가자는 취지이거든요. 우리 사회가 합의한 내용까지도 거스르는 분을 위원장으로 임명했으니까 이것은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사회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김광동 내정자는 과거 진실화해위에 대한 평가는 일부 사건만 두고 한 것이라면서 임명이 확정되면 명확한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사력을 집중해온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특수본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소환 인사 중 최고위급 김광호 서울청장. 어떻습니까? 조사가 진행 중입니까? 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 이어 두 번째로 불려나온 건데요. 지금까지 소환된 인사 가운데 가장 고위급인 김 서울청장은 특수본에 출석하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소환이라기보다 1차 수사에서 시간 제약 때문에 미처 다하지 못한 수사를 받기 위해서 오늘 출석했습니다. 서울청 소속 간부가 오늘 수사에 대해서도 저는 이전에 밝혔듯이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청장은 헬로윈 기간 이태원에 기동대를 투입할 수 있는지 타진했지만 담당 부서에서 투입이 어렵다고 답하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전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수본은 김 청장이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은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부실한 사전 조치와 대처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서울 용산구 안전건설 교통국장도 같은 시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참사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입건된 용산구 보건소장의 소환 조사와 행정안전부, 서울시 소속 직원의 참고인 조사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보고 삭제 관련 2명만 구속이 됐는데 현장 책임자 수사에만 열을 올리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따라오고 있거든요. 윗선으로의 수사 확대는 어떻게 좀 파악되고 있습니까? 현재로선 특수본 수사가 윗선으로 뻗어나가는 건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수사력을 집중해온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어젯밤 참사 전 대비와 사후 대응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데다 증거를 없애고 도주할 우려가 적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경찰과 검찰의 소명이 부족해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특수본이 주요 피의자에 대한 혐의 소명 등에 얼마나 성공했는지 가릴 중간평가 성격을 띄었지만 성적표가 그리 만족스럽지 않은 겁니다. 때문에 특수본은 수사 전략을 다시 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이임재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부터 혐의를 어떻게 소명하고 구속 필요성은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전 서장 등의 신병을 확보해 더 윗선으로 수사를 뻗어나가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사실상 수사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특수본은 앞으로 피의자 혐의 소명은 물론 구속 필요성도 꼼꼼히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간 지 3주 만입니다. 역시 취재기자 연결해서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검찰의 노 의원 조사 진행 중입니까?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오늘 오전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지금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 의원은 비공개 소환되면서 출석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조사는 지난달 16일 노 의원 자택과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검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간 지 3주 만입니다. 노 의원은 재작년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사업 편의 청탁과 인사 청탁을 받으면서 선거와 경선 자금 명목으로 뇌물 6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검찰은 박 씨가 노 의원에게 국토부의 물류단지 개발 실수요 검증 신속 진행과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과 한국동서발전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노 의원을 상대로 박 씨 측으로부터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지난달 18일 자택 추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3억 원가량의 돈다발이 조성된 경위와 불법 여부도 캐묻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의원은 자신이 결백하다는데 모든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자택에서 발견된 돈다발도 출판 기념회 때 보인 후원금과 부의금일 뿐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노 의원은 앞서 자신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를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지난달 28일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노 의원이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구속심사를 위해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검찰은 오늘 노 의원을 조사한 뒤 재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 처리 방향을 조만간 결론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매체 더 탐사 등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 2일 김의겸 의원과 더 탐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또 이들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끝까지 따져보겠다면서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김 의원은 SNS를 통해 한 장관이 법대로 해보자고 하는 것이니 자신도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세상 민심도 다르지 않을 거라며 한 장관과 휘하 검사들도 환절기 건강에 주의를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법적 절차 5년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과 위자료로 600억 예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김다영 기자. 네, 서울가정법원입니다. 네, 여러모로 관심을 갖고 있는 뉴스인데 애초 노 관장이 청구한 금액에는 훨씬 못 미치는 액수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법원은 이혼 판결을 내리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과 위자료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1조 원 넘는 재산 분할 문제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1988년 9월 결혼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법적으로 남남이 됩니다. 양측이 이혼 절차에 들어간 지는 5년 만입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녀가 있다고 인정하며 노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고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1조 3,700억 원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또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 회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내 350만 주 처분 금지라는 법원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그동안 증여, 상속으로 취득한 SK 계열사 지분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 재산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노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점을 고려해 증여 재산도 공동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펴온 거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선고 공판은 법률 대리인만 참석했고 최 회장과 노관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1심 판결은 나왔지만 법정 싸움이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양측 모두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판단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가정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이 지난해 83.6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출생아는 83살까지는 살 것으로 예상된다는 뜻인데요. 만약 암을 극복하게 된다면 3년 넘게 수명이 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70년대 출생아의 기대 수명은 60살을 겨우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장수가 사회적으로 큰 경사였던 배경입니다. 이날 경찰관 가족 중 장수 어른과 장한 어른, 효자, 효부 18, 15명에게 푸짐한 선물과 감사장을 주고 그리고 50년 의학의 발달과 함께 기대 수명은 빠르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 수명은 83.6년으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3년 증가했습니다. 1970년보단 20년 넘게 길어졌습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9명가량은 65살까지 생존하고 80살 넘어까지 살 확률도 남자가 63.1%, 여자가 81.7%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암과 심장질환, 폐렴은 여전히 큰 위협이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가 3대 질병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가 44.8%, 여자가 35.9%나 됐습니다. 남녀 모두 암이 제일 골칫거리였습니다. 65세인 남자가 미래에 사망할 확률은 암, 폐렴, 심장질환 순으로 높았고 여자는 암, 심장질환, 폐렴 순으로 높았습니다. 만약 암을 극복한다면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 수명은 3.5년 늘어나게 됩니다. 3대 사인이 모두 사라지는 상황에선 6.3년이나 더 살 수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7만 7천 명대로 오르며 83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사망하는 비율인 치명률도 넉 달 만에 2배로 올라 아직 유행 규모가 커지는 시기라는 전문가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잠시 주춤하는 듯했던 코로나19 겨울 유행이 증가세로 바뀌었습니다. 화요일 발표 기준으로 일주일 지날 때마다 완만하게 감소하던 신규 환자가 다시 반등하며 7만 7천 명을 넘었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는 위중증 환자는 18일째 400명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늘면 사망자도 증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 비율인 치명률은 지난 10월에 0.07%를 유지하다가 지난달 둘째 주에 0.09%로 올랐습니다. 지난 7월 둘째 주에 치명률 0.04%와 비교하면 넉 달 만에 2배나 증가했습니다. 치명률 증가에는 검사받는 사람이 줄어드는 경향도 반영됐습니다. 검사자가 줄면 치명률의 분모인 확진자도 감소하고 그 결과로 치명률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큰 유행의 한 중간쯤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요. 결코 환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신고를 안 할 뿐입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 자체의 치명도가 여전히 높다는 점도 치명률 상승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우세종인 BA.5에 대한 예방 능력이 향상된 개량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감염 취약시설의 접종률은 각각 22%와 31%로 목표치의 절반가량에 그치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대전과 충남 등 일부 지자체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나선 가운데 부산시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다른 지역 상황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는데 다만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는 중대본과 논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며 당장은 행동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미국에서 올해 독감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독감 입원 환자가 10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독감과 코로나19 그리고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인 RSV까지 퍼지며 이른바 트리플데믹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올해 독감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7만 8천 명으로 추정했습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독감 입원 환자가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독감 입원 환자는 10월 말까지 6,900명이었으나 한 달여 만에 10배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만 2만 명이 증가해 올해 미국의 독감 환자는 최소 870만 명에 이르고 4,500명이 독감으로 사망했습니다. 어린이도 지난주 2명을 포함해 14명이 숨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독감 백신 접종률이 매우 낮아 어린이와 고령자들이 더욱 취약해졌다고 지적합니다. The vaccine rates are lower. We are a prime sitting target for other respiratory illnesses as we relax our guard down and begin to have contact with other people. 미국은 코로나19, 독감과 함께 RSV,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까지 퍼지며 트리플데믹 3중고에 직면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에 따른 약품 부족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Drug shortages are not uncommon and is something the administration is regularly monitoring. The FDA is always tracking shortages at the national level and works closely with manufacturers to understand their production and supply. 전문가들은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에 지쳐 독감 대응이 미흡했던 결과라며 노약자를 위해서라도 백신 접종과 겨울철 방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긴축에도 미국의 고용시장은 여전히 상승세로 물가 상승을 부추기며 연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미국의 최종 기준금리를 현재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5%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지난달 비농업 부문 일자리 수는 26만 3천 개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20만 개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또 시간당 임금은 전월 대비 0.6% 상승해 시장 추정치의 2배에 달했습니다. 높은 임금 상승률은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며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The truth is that the path ahead for inflation remains highly uncertain. For now, let's put aside the forecasts and look instead to the macroeconomic conditions we think we need to see to bring inflation down to 2% over time. 노동시장의 과열로 내년에도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준의 최종 금리를 현재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5%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전문가 말을 인용해 내년 금리 전망치를 5.25%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위험을 계속 경고해왔던 레리 서머스 미국 전 재무장관은 기준금리를 6%까지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는 13일 열리는 FOMC 정례회의에서는 0.5%포인트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올 경우 내년 2월 연속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경기 침체를 의식한 미국 기업들의 대량 해고 바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메타, 월마트에 이어 펩시콜라도 북미 본사에서 수백 명의 해고를 예고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 백서에는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란 표현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올해 들어 북한의 도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기 때문인데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건 지난 2016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신준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발간된 국방백서입니다. 2018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다만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며 광범위한 적 개념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국방백서에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부활할 방침입니다. 북한 체제를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국방백서에 명시하는 건 지난 2016년 이후 6년 만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발간할 2022년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포함되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 1995년부터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돼 2000년까지 유지된 북한은 주적 개념은 남북 화해 분위기에 따라 2004년부터 직접적 군사 위협 등의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등장했고 박근혜 정권까지 유지됐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 등 변화된 남북 관계를 반영해 북한은 적 표현을 국방백서에서 삭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SNS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글을 올렸고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 4월엔 한 외신 인터뷰에서 한국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올해 국방백서에 들어갈 구체적인 표현은 검토 중이라며 다만 주적이라는 최고 수위의 표현이 부활할 가능성은 다소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9.19 군사합의로 설정한 동해해상 완충구역으로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어제도 동서해상 완충구역에 방사포 130여발을 쏘며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습니다. 우리 군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미국의 다연장 로켓포, MLRS 등을 이용한 사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대응 목적의 포 사격을 명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중국에선 고 장쩌민 전 국가주석의 추도 대회가 열렸습니다. 장례 위원장인 시진핑 주석의 특별 공고에 따라 전 국민이 모든 걸 내려놓고 3분 동안 묵념하기로 했는데 일반인들은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베이징 연결합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3분간 묵념. 오늘 추도 대회 열린 베이징 거리 분위기가 당국이 공지했던 것과 다소 달랐다고요? 네, 오늘 오전 10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고 장쩌민 주석의 추도 대회가 거행됐습니다. 고인에 대한 3분간 묵념으로 행사가 시작됐는데요. 인민대회당에서 약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저희 YTN 베이징 지국 부근에서도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14억 전 중국 인민이 멈춰서는 장면을 화면에 담기 위해 저희 취재진도 직접 거리로 나갔는데요. 예상했던 것과 달리 도로 위의 차들은 멈춰서지 않고 평소처럼 달렸습니다. 한 차량이 10시에 맞춰 경적을 몇 번 울리긴 했는데 따라하는 차들은 없었습니다. 거리 행인들도 사이렌 소리에 개의치 않고 가던 길을 마저 갔습니다. 경찰의 교통 통제나 거리 단속도 없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시진핑 주석을 필두로 한 장례위원회는 전 인민에게 3분 동안 묵념하라고 특별 공고를 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 등 모든 금융기관이 거래를 일시 중단하고 놀이공원과 온라인 게임 이용 등 오락행위도 하루 동안 금지됐지만 일반인 반응은 시큰둥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네, 가장 가까운 시기에 비슷한 애도 행사가 벌어졌던 게 지난 2008년 쓰촨 대지진 때였죠. 당시 어땠습니까? 네, 지난 2008년 5월 12일 쓰촨에서 규모 8.0의 강진이 발생해 8만 7천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일주일 뒤 지진이 발생한 2시 28분에 맞춰 사이렌 소리가 퍼지며 전 국민이 3분 동안 묵념에 들어갔는데요.
당시엔 도로에 차량이 멈춰서 경적을 울렸고 행인들도 모두 고개를 떨구고 눈을 감았습니다. 당시 13억 중국 인민들이 한마음으로 동참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번엔 전임 국가주석 한 명의 장례인 만큼 인민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1997년 덩샤오핑 사망 때와 비교하더라도 정치,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특히 최근엔 제로 코로나 봉쇄에 반발하는 백지 시위에서 정권 퇴진 구호까지 등장한 마당입니다. 제3의天安门 사태로 이어지진 않을까 중국 공산당은 연결식도 생략하기로 하고 장쩌민 주석 운구와 화장 절차는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은 채 사후 보도 형식으로 알렸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방금 강 특파원이 백지 시위가 장쩌민 전 주석 추도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해 줬는데 중국에서 이 시진핑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적 규모의 시위가 발생한 지 10여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공산당이 부랴부랴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서 달래기에 들어갔는데 봉쇄를 갑자기 풀 경우 사망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서 사태는 여전히 유동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강성웅 해설위원실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사실 지난달 말에 시진핑 퇴진 요구 시위가 발생했는데 지금은 좀 가라앉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어떤 움직임이 감지되지는 않고요. 네. 지금 저렇게 장례식 분위기에서 시민들이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과거에 그 시위가 일어났던 곳 이런 곳은 분명히 이제 굉장한 검문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네. 또 거기서 검거된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계속 이루어질 텐데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조용하고 또 이제 그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서 어떤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과거에 뭐 지난달 26일 토요일 날 네. 시위에서는 뭐 공산당 퇴진하라, 시진핑 퇴진하라 이런 정말 한 30년 동안 들어보지 못한 혹은 뭐 시진핑 집권 이후 처음인 그런 시진핑 퇴진 요구가 있었는데 네. 그 이후로 이제 약간의 어떤 단속 그다음에 회유 이런 것으로 일단은 잠복된 것 같다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달래기에 나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방역 조치가 좀 완화된 겁니까? 가장 시민들이 불편했던 게 철제 펜스로 집을 막거나 예. 버스를 탈 때도 음성 증명을 요구한다거나 뭐 사무실을 들어갈 때 예. 집을 들어갈 때도 항상 하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걸 좀 많이 풀어준 것 같습니다. 뭐 격리의 기간도 단축했고 뭐 시설 격리보다는 어지간하면 집에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식으로 해줬고요. 뭐 PCR 검사 안 받아도 버스 탄다. 사실 당연한 건데 이제 이게 좀 풀린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일부 지역에서는 이 중국에 가면 우리나라 무슨 조그만한 그 차로 매점처럼 굉장히 많은 그 PCR 간이 검사소가 있는데 이거를 서둘러 철거한 또 시도 있답니다. 그런데 네. 어떤 데는 또 요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왕좌왕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또 순춘남 부총리가 사실 이제 중국에서는 이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부총리거든요. 4명의 부총리 가운데 순춘남 부총리가 이제 방역 담당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발표를 할 때 이런 엄격한 얘기를 좀 빼고 한다든지 이런 표현을 봤고요. 또 쿵슈안 여우 그 일본에 있는 그 중국 대사는 네. 조만간 이제 일본과 중국 간에도 왕래가 조금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도 왕래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이런 분위기면 중국도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 정도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짐이 있긴 한데 봉쇄식 방역을 포기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로 만약에 간다면 중국은 감염자 수를 세는 게 아니라 중증 환자 수를 세면서 그 중환자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 됩니다. 네. 그 뜻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됐는데요. 사망자를 관리하는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중국은 여전히 감염자 수가 늘었다 줄었다 이런 발표 중심으로 이걸 대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여기다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예. 그냥 그동안 시민들에게 불편을 줬던 아주 극단적인 그 방역 조치를 풀어줘서 사람들을 좀 회유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제가 좀 주목하는 거는 중국에서는 이제 정책을 당국이 바꿀 때 당국이 먼저 바꾸지 않고 중국의 이제 유명한 전문가의 말을 먼저 풀어놓습니다. 네.
근데 중난산 원사라는 사람이 그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네. 이 사람은 공산당 당원이고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코로나19가 오래 가겠지만 통제는 될 거다. 이 얘기는 뭐 늘 하던 말입니다. 네. 근데 그 다음 말이 좀 이상했어요. 최소한의 통제로 비교적 안정되고 생산이 가능하고 공장들, 그다음에 학교 등교가 가능한 정도의 영향을 크게 주지 않으면 괜찮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그 비슷한 얘기인데 사실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분명하지 않은데 한편으로는 또 중난산 원사가 이렇게 약간 물렁물렁한 말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주는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중국의 어떤 전문가들이 이렇게 봉쇄가 최선이라고 목소리를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들의 시위가 일어나니까 방향을 네. 좀 이렇게 바꾸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워낙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방역 조치는 완화한 건데 그렇다면 반발이 생기기 전에 조금 미리 완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왜 지금에 와서야 하게 된 겁니까? 이게 중국의 그 가장 강력한 권력 기구가 이제 공산당의 정치국의 상무위원회입니다. 우리가 예. 보통 7명이 앉아서 회의하는 네. 거기서 이걸 작년 5월 달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동타이 칭링이라고 하는 동태적 칭링.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예. 근데 그 원칙과 동시에 이제 인민들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국내에서의 그 반탄, 새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막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걸 막는다. 네. 이게 이제 원칙인데 이 예. 세 가지를 견제한다는 게 가장 강력한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그런 원칙을 지키는 건데 그럼 왜 그러면은 이렇게 했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물어보면 이 사람들의 답은 이겁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다. 그런데 의료 총량은 부족하다. 예. 그런데 노령 인구와 어린이 인구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논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걸 그러니까 방역을 봉쇄식으로 하지 않으면 노령자 중에 지병 있는 사람이 사망하고 어린이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민지상, 생명지상이라는 중국의 공산당의 인민을 위한다는 큰 목표가 무너진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하나의 이제 전환점을 맞은 거죠. 이렇게 안 하면은 사망자가 계속 늘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봉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중국의 논리입니다. 근데 이제 봉쇄를 풀면 이걸 어떻게 사망자는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에 직면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사망자 얘기를 해보죠. 우리 당국도 어떤 중요한 판단을 할 때 위중증 환자 혹은 사망자를 맞습니다. 기점으로 하는데 네. 중국은 어떻습니까? 사망자가 급증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서방 언론에서도 이런 걸 주목하는 워싱턴 포스트 같은 신문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중국의 사망자 수, 한국은 3만 명입니다. 이게 자랑할 수치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국가적으로 이 방역의 어떤 산을 서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온 사망자 수인데 중국은 14억인데 5천 명입니다. 사망자가. 이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중에 4천 명 이상은 초기 우한에서 발생했던 사람이고 그 이후 거의 3년 동안은 1,000명 정도 발생한 거죠. 그게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은 이걸 치적으로 내세워서 장기 집권을 하는 그런 수단을 삼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렇게 방역을 엄하게 안 하면 늘어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늘어날 것이 뻔한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뭐 반발에 못 이겨서 방역을 풀기는 했는데 우려했던 대로 인민 피해가 커진다고 한다면 고비를 넘긴 게 아니라 새로운 파도가 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오늘 주목한 그 기사 중에 신화통신이 제목이 이제 큰 고비를 넘었답니다. 근데 내부에 들어가 보면 그런 얘기가 없고 3대 견지, 아까 말씀드린 그 제로 코로나, 예. 동태적 방역, 칭링, 그거를 반드시 지킨다라는 말이 빠져 있지만 그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견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이 그 표현인데 그러니까 어떤 그 기존의 방침에 그냥 그대로 된 거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걸 하지 않으면은 봉쇄 때문에 사람들이 못 견디고 이게 풀면은 사망자가 늘어나서 못 견디는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된 거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것은 새로운 문제를 앞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가끔 이제 나오는 게 이번 5월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푸단대 연구진이 미국 연구진과 같이 연구를 했어요. 공동 연구를 했는데 만약에 이거를 봉쇄를 풀면
중국에서 155만 명이 사망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죠. 예. 그런데 이 숫자가 가공의 숫자가 아닐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지금 사망자가 3만 명인데요. 한국보다 중국의 인구가 30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대응이 똑같다고 가정할 때 중국의 사망자 예상 수는 9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푸단대 연구진은 155만 명이라고 잡았고 감염자 수는 1억 1,200만 명이라고 잡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봉쇄를 그냥 한국처럼 풀면 중국은 1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올 거라는 것이 굉장히 분명한 어떻게 보면 예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중국 공산당은 그걸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거고, 근데 그 극단적으로 해서 이제 봉쇄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 내용이 좀 객관적인 것 같아요. 시 주석이 스스로 만든 족쇄에 걸렸다라는 표현이 좀 객관적으로 보이고요. 네. 자, 또 한 가지 시간을 좀 돌려서 중국 시민들의 공산당 반대 시위가 사실 육교 현수막 시위에서 시작이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현수막을 내걸었던 사람이 확인되었나요? 네, 이게 이제 외신들에서 나온 얘기고 또 이제 국내에서도 일부 보도가 됐는데 네. 48살에 펑 리파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본명이고 이제 펑 무슨 저운가 하는 이제 그 SNS 이름 따로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사실 10월 13일 날 처음에 그 현수막 시위를 벌였죠. 예.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그 하이덴구 서쪽 지역에 스퉁차오라는 그 교각이 있는데 네. 이렇게 고가도로 같은 데죠. 거기다가 이렇게 현수막을 붙였죠. 봉쇄 네. 대신 자유를 달라. 네.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현수막이었고 저거 정말일까 하는 그 궁금증을 불러일으킬만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현장에서 사실 체포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48살 펑 리파고 이 사람이 이제 기술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도 들립니다. 현재 이제 구금돼서 조사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위의 어떤 그 불꽃이 중국 전역으로 퍼져서 사람들이 이제 무서우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서 낙서 시위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화장실 시위 또는 이제 각국에서 또 이 영어권에서는 이 사람을 브릿지맨이라고 현수막을 브릿지맨? 교각 위에 달았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이제 적극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의 어떤 그 자유를 요구하는 자유의 외침이 퍼지는 그런 어떤 불꽃이 됐죠. 예. 이게 아마도 10월 26일, 그러니까 10일 전인데요. 중국 전역에서 일어났던 특히 상하이에서 있었던 시진핑 퇴진 요구 시위 이런 것의 어떤 시발점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현지 특파원 연결해서도 현지 분위기 살펴봤습니다만 장점인 전 주석 추도 분위기가 예상과는 좀 다른 분위기로 흐른 것 같습니다. 네, 일반 시민들은 어떤 그 애도, 슬픔 이런 것보다는 일상적인 생활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행사장 주변은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를 해서 간략하게 치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CCTV에서 이제 이런 그 화면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장점인 전 주석이 있고 이거 오늘 열린 겁니다. 이건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식 추도식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제 열렸던 이 추도대회 말고 어제 열렸던 그 화장 직전의 마지막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유가족이나 이제 중국 지도부가 마지막으로 그 장점인 전 주석의 시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예. 거기서 이제 이 시진핑 주석이 저렇게 그러니까 의료용 마스크죠. 이건 보건용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마스크가 아니라 저 사람들은 이제 덴탈 마스크라고 하는 가변 마스크를 쓰고 와서 이분이 이제 그 왕예핑이라고 이제 장점인 전 주석의 미망인이죠. 오늘도 여기 참석했는데 어제 참석한 것을 보면 그 화면에는 아주 이례적으로 저 가족들을 이렇게 안아줍니다. 네. 근데 안아준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이 상황이 좀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 기간 중에 마스크를 쓴 채로 혹은 쓰지 않은 채로 그 어떤 사람을 안아준 거는 네. 거의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유가족 이 사진이 어제 그건데요. 네. 유가족 입장에서도 이제 그 코로나 방역이 너무 걱정이 되니까 이렇게 손으로 그냥 이렇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데 시진핑 주석이 이제 요 그러네요. 장면인데요. 마스크도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역 마스크가 아니라 조금 낮은 단계 마스크를 네네. 썼고. 보통 이 중국에서 이런 걸 많이 씁니다. 그게 이제 그 미망인에게 이제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보면요. 저기 이제 아마 아들인 것 같은데 이렇게 안아줍니다. 그러니까 저런 장면들이 굉장히 중국 이 지도부가 능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기술인데 이렇게 해서 좀 이제 위로를 하면서 상징적인 장면이죠.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일반 시민들에게도 이제 내가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무마시키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내 방역 완화 추세에 대해서 강성웅 해설위원 실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축구 대표팀이 세계 최강 브라질을 넘어서지 못하고 월드컵 여정을 아쉽게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인 16강 행을 일궈낸 우리 선수들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허재원 기자. 네, 카타르 도하입니다. 네, 우리 선수들 모든 걸 쏟아부은 만큼 지금은 아무래도 좀 걱정 없이 휴식을 취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모든 일정을 마친 우리 축구대표팀의 숙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 오전 11시 정도 됐는데요. 우리 선수들은 모처럼 모든 걱정과 부담은 내려놓고 편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 브라질을 넘어서는 건 역부족이었지만 후회 없는 한판 승부였습니다. 이번 월드컵 기간 내내 놀라움과 감동을 안겨준 대표팀이었습니다. 두 골을 먼저 내준 절망적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던 장면에도,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기적 같은 결승골로 역전승을 일궈낸 장면에도 우리 모두 맘껏 환호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월드컵 무대에서 세계적인 강호를 만나도 수비에만 치중하지 않고 당당히 중원에서 맞설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월드컵이었습니다. 조규성과 이강인 등 새로운 스타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축구의 밝은 미래를 확인했습니다. 20대 중반의 젊은 선수들이 대표팀의 주축을 이루면서 4년 뒤 월드컵을 더욱 기대하게 했습니다. 네, 이번 월드컵의 모든 순간 정말 위대한 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선수들 남은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오늘 하루는 아무 스케줄 없이 선수들 푹 쉬게 됩니다. 일부 선수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수단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8시 귀국행 비행기에 올라서 내일 저녁에는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귀국 스케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유럽파 선수들은 이달 말부터 리그 일정이 시작되는데요. 손흥민과 황희찬이 뛰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는 26일, 이강인이 뛰는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는 29일에 재개됩니다. 김민재의 이탈리아 세리에아, 이재성과 정우영이 뛰는 독일 분데스리가는 다음 달에 재개됩니다. 축구대표팀 역사상 최장수 감독으로 남게 된 벤투 감독은 4년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미 벤투 감독이 재계약 제의를 거절했기 때문에 축구협회는 새 감독 선임 작업에 나섭니다. 이번 월드컵의 모든 장면이 정말 뭉클하고 감동적인 장면들이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보여준 우리 대표팀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YTN 허재원입니다. 네, 한국 축구대표팀 베테랑 수비수죠. 김영권 선수가 브라질과 16강전에 선발 출전하며 A매치 100번째 경기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김영권 선수는 한국 선수로는 15번째로 국제축구연맹 센츄리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지난 2010년 나이지리아와의 친선 경기에서 A매치에 데뷔한 김영권은 100경기에서 7골을 기록했습니다. 또 이번 월드컵 8강에 오른 브라질 축구대표팀은 펠레의 사진과 이름이 담긴 현수막을 그라운드에서 펼치는 등 암 투병 중인 축구왕제 쾌유를 빌기도 했습니다. 네이마르는 브라질 방송 인터뷰에서 16강전 승리로 펠레를 위로할 수 있었다면서 빨리 건강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국과 브라질의 16강전, 우리 선수들 잘 싸워줬습니다. 역시 브라질의 벽은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삼바 군단의 세리머니도 세계 정상급인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브라질의 선수들 전반 7분 비니시우스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골을 넣을 때마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춤을 췄는데요. 심지어 히샬리송이 팀의 3번째 골을 넣은 뒤에는 치치 감독과 벤치에 있던 선수들도 댄스 세리머니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감독이 함께 춤을 추는 세리머니는 이례적이다 보니 외신들은 상대팀의 무례한 행동이라며 잇따라 비판에 나섰습니다. 특히 영국 ITV에서 해설을 맡은 아일랜드 축구 전설 로이키는 춤 경연 대회도 아니고 믿을 수 없다며 직접 쓴소리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안팎에서 비판이 일자 브라질 치치 감독은 상대 선수들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직접 해명하기도 했죠. 반면에 춤으로 감동을 선사한 세리머니도 있었습니다. 바로 잉글랜드 잭 그릴리시 선수의 세리머니입니다. 조별리그에서 이란을 상대로 득점을 한 후 보시는 것처럼 지렁이 춤을 선보였는데요. 이 독특한 골 세리머니는 바로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11세 어린 팬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훈련장에 초대받은 소년 팬 핀레이는 지렁이 춤을 선보이며 월드컵에서 골을 넣으면 꼭 이 춤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죠. 약속대로 세리머니를 선보인 그릴리시는 경기 후 SNS에 핀레이 너를 위한 거야 라는 글과 함께 세리머니 사진을 게시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세리머니는 꿀맛의 짜릿함을 전하는 수단이지만 과할 경우는 오히려 보기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브라질 치치 감독은 선수들의 댄스 세리머니를 고유의 문화로 존중해달라고 했지만 남은 경기에선 영원한 우승 후보라는 명성에 걸맞은 세리머니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혹시나 8강에서 한일전이 성사될까 기대를 모았는데 일본은 16강 크로아티아전에서 접전 끝에 승부차기에서 패했습니다. 모리아스 감독은 경기 뒤 팬들을 향해 90도 인사로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경기력은 막상막하였습니다. 일본은 러시아 월드컵 준우승팀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선제골을 뽑아내며 앞서갔습니다. 그러나 후반 페리시치의 헤더 동점골로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연장전에서도 승부를 내지 못한 두 팀. 크로아티아 골키퍼 리바코비치는 승부차기 3골을 막아내는 신들린 선방으로 팀의 8강행을 이끌었습니다. Utakmica teška, Japanci brzi, penali opet malo lutrija, ali ko i u Rusiji pobjeda, nemamo šta drugo reći. もうこの結果にどうこういうことできないですけど 50% でも勝つ確率があったことを考えると本当に悔しいですね. 아쉬운 패배 뒤 모리아스 감독은 관중석에 다가가 90도 인사로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또 선수들은 용감하게 싸웠다면서 승부차기 결과는 어쩔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호주까지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세 나라가 조별리그를 통과한 카타르 월드컵. 매서웠던 아시아 돌풍은 아쉽게도 16강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흥분과 아쉬움을 내려놓고 그간의 과정을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매 순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월드컵의 의미와 성과 그리고 남은 과제까지 카타르 현지에 있는 박문성 해설위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문성입니다. 네, 일단 대표팀도 그렇고 뭐 지켜본 팬들도 그렇고 아마 위원님도 그렇고 졌지만 잘 싸웠다가 대체적인 분위기인 것 같은데 자, 브라질과의 16강전 큰 틀에서 좀 어떻게 총평하십니까? 그 브라질과의 경기를만 놓고 보자면 네. 상대가 정말 강하더라고요. 예. 경기 보면서 야, 브라질 정말 축구 잘한다. 네. 또 진짜 왜 우승 후보로 거론됐는지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이제 세 번째 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약 게임을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네. 뭐 강하다라는 느낌이었는데요. 그래서 일단 그 상대에 대한 걸 좀 느꼈고, 그런데 우리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후반전에 막 몰아붙이고 또 백승호 선수의 골도 나오고 그래서 뭐 지긴 했지만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네. 원래 이제 월드컵에서 마지막 경기를 지게 되면 뭐 화도 나고 분하기도 하고 뭐 네. 이런 이제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이제 끝났는데 상대에 대한 인정, 와 잘한다, 그리고 우리 잘 싸웠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걸 보면 우리가 마지막 경기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래의 어떤 가능성까지도 여러 가지로 남겼었는데 우리 대표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초반에 대량으로 실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체력적으로 좀
회복이 좀 덜 됐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체력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라질이 워낙 강한 것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그 초반에 실점을 하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완전히 수비적으로 내려섰으면 어땠을까? 네. 예를 들어서 수비도 3백으로 가고 예. 5명이 수비하고 앞에 블록도 짜고 그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다가 잠깐 이제 경기를 보다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근데 그거는 벤투 감독이 준비한 게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이번에 월드컵을 통해서 많은 팬들이 또 인정하고 박수를 보내는 건 네. 우리가 4년 동안 준비해왔던 우리의 전술, 우리가 준비된 우리의 축구로 싸워왔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상대가 누구건 간에 그래서 브라질을 만났을 때도 우리가 너무 내려앉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당당하게 브라질을 만나서도 우리가 공격 축구를 하고 이래서 실점을 내준 거기 때문에 경기 자체는 전술적으로 수비를 좀 더 강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긴 하지만 네. 그래도 우리 축구를 브라질 상대로 해서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했다는 점에서는 예. 저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네, 그 질문은 조금 잠시 뒤에 또 추가적으로 여쭤보기로 하고 선수들 인터뷰를 네네. 봐도 일단은 실력 차를 좀 받아들이고 다음 월드컵을 기약하는 분위기거든요. 네이마르에 대해서도 잘하긴 잘하더라 이렇게 선수들도 입을 모으고 있던데 그래도 좀 확인할 건 네네. 있습니다. 뒤끝이 아니고 확인할 게 뭐냐면 전반 13분의 그 페널티 킥은 석연치 않다 이런 좀 해석들이 많이 있거든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걷어내는 과정에서 이제 뒷발이 걸렸는데요. 네. 그 장면은 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면 어쩔 수는 없어요. 그 이야기는 안 불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었다고 해서 이게 오심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규정상 컨택이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컨택이 상대 선수에게 영향을 미쳤냐를 보게 되는데 네. 그 얼마나 영향을 미쳤냐는 결국 주심의 판단이고 선택이기 때문에 컨택이 일어난 다음에 불거나 불지 않는 건 주심의 이야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야 저걸 왜 불어? 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예. 근데 또 그걸 불었다고 해서 그걸 완벽한 오심이다 보긴 좀 어렵죠. 근데 여하튼 그 장면은 우리로서는 되게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예. 네, 아쉬운 말에 대한 건 지금 영국 BBC 보도로 좀 대신하죠. 예. 앞서 또 위원님 예. 네, 수비 라인을 초반에 조금 탄탄하게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벤투 감독의 전술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복귀를 해본다고 한다면 어떤 전술로 조금 이전 경기를 좀 지켜볼거나 아니면 좀 강화하는 부분들 아쉬운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이건 이제 브라질 경기 얘기하시는 거죠? 예. 브라질 경기는 그러니까 브라질이 지금 나오고 있는 히샤르송이라든지 네이마르까지 복귀한 상태여서 워낙 공격적인 팀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미드필더와 수비를 좀 더 강화하는 게 만약에 감독이 쓸 수 있는 선택이었죠. 예. 우리가 이번에 이제 월드컵 나오기 마지막 평가전 때 3백, 5백을 한번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네. 중앙 수비를 3명 놔두고 양쪽 윙백까지 내려서서 5명이 수비하는 형태를 한번 해봤었는데 네. 저도 그래서 경기 전에는 브라질 상대로 한다면 이렇게 한번 내려서는 게 어떨까. 브라질이 피파 랭킹 1위고요. 또 월드컵에서 가장 많이 우승한 팀이고 이번 대회도 강력한 우승 후보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그런 선택도 어땠을까 했는데 벤투 감독은 마지막까지 우리의 축구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4년 동안 준비해왔던 축구를 마지막 순간까지 한번 해봐서 이게 얼마나 통하느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보면 우리가 도전자 입장이다 보니까 좀 물러나서 수비하다가 공격하는 형태들이 많았는데 벤투 감독은 왜 계속 그렇게 우리가 싸워야 되냐, 한국 축구가. 이제 우리에게도 손흥민이 있고 김민재가 있고 이강인이 있으면 우리가 한번 유럽에서 이렇게 뛰는 주전들이 있는데 우리도 이제 공격 축구하고 우리도 한번 우리 플랜 갖고 싸워봐야 되는 거 아니냐. 상대가 브라질이었지만 네. 이번에도 그렇게 우리가 준비한 전술을 싸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좀 우리가 이번 브라질전에서 아쉬움을 달래주는 한 골이 있었습니다. 네. 백승호 선수의 데뷔골이 있었는데 외신에서도 이 백승호 선수를 주목하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어제 경기 보면서 현장에 있었는데요. 네. 막 박수를 제가 막 일어나서 쳤던 장면이 있는데 2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백승호 선수의 그 골이 너무나 통쾌하게 들어가서 우리가 물론 상대에게 4골 내주긴 했지만 그 장면이 너무 멋졌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쟁쟁한 브라질 상대에서 우리도 이런 멋진 슈팅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좋아서 갑자기 막 축구 보다가 일어나서 박수를 쳤고 네. 두 번째 장면은 김문환 선수가 네이마르 선수가 오니까 네이마르 선수 가랑이 사이를 이렇게 볼을 이렇게 탁 차고 가는 게 있었거든요. 우리 현장에서 그냥 알 놓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알을 딱 놓고 가는 장면을 보면서
그냥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첫 아예 네이마르를 상대로 해서 우리 선수가 딱 그렇게 가라앉은 사이로 볼을 빼고 이렇게 가는 걸 보면서 네. 그래 우리도 될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20대 초반 중반에 있는 선수들이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우리 축구의 어떤 가능성을 다시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예. 브라질전 종료 휘슬 울리자마자 우리 선수들 그라운드에 그대로 또 멈춰 있었고 벤투 감독이 한 명씩 안아주고 나서야 발걸음을 뗐는데 선수들 입장에서는 아쉬움도 있을 거고 또 후련함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까, 현장에서는? 저도 이제 어제 여기가 지금 이제 아침이니까요. 예. 저도 어제 선수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은 건 아닌데 예. 대체적인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브라질이 참 강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다는 것 같고요. 예. 또 그러면서도 브라질과 이렇게 강한 걸 붙어보니까 선수들이 상대를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더 강해져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번에 16강을 가긴 했지만 우리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그 지난 6월을 아마 생각하실 것 같은데 6월에 이제 우리가 브라질 만났을 때도 지지 예.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우리 선수들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브라질과 싸워보니 우리에게 숙제와 과제들이 참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더 많이 유럽에 진출하고 더 강한 상대로 많이 싸워보고 이래야 한국 축구가 더 강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분위기입니다. 지금 상대를 인정하면서도 또 하나는 우리가 더 많은 유럽에 진출 혹은 더 많은 강한 상대와 많이 싸워서 우리가 더 올라가야 되겠구나. 네. 이런 분위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손흥민 선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대표팀을 이끈 주장 손흥민 선수 사실 그 자세히 가까이 찍은 사진들을 보니까 화면을 보니까 마스크가 좀 내려가 있는 상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상황인데 4경기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자, 주장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 싸웠죠. 사실 이게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수술을 받고 한 달도 안 된 선수가 이렇게 뛴다는 자체가 좀 놀랍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합니다. 여전히 수술을 받은 데가 좀 부어 있죠. 그래서 이 마스크가 자꾸 들려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알고 있던 손흥민 선수만큼은 이번 월드컵에서 어쩌면 굉장한 어떤 활약은 아니었죠. 물론 이제 포르투갈 경기에서 아주 멋진 패스를 하긴 했지만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수술을 받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았고 마스크는 자꾸 들리고 몸은 좀 힘들고 이런데도 그 정도의 어떤 임팩트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건 역시 손흥민 선수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를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내가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선수들이 고생한 거에 비하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팬들이 보여줬던 응원은 너무나 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너무나 잘 싸웠다고 생각해요. 네. 뛰면서 현장에서 보면서도 플레이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자꾸 마스크를 만지거나 자기도 스스로 답답해서 마스크를 순간적으로 벗는 장면도 있었는데 그런 걸 감안하자면 역시 손흥민 선수였다. 저는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서 우리 선수들 모두에게 정말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서 더욱더 주목을 받게 된 새로운 가능성들, 젊은 선수들 강한 인상 남겼는데 조규성 선수도 그렇고 대표팀 막내 네. 이강인 선수도 있고요. 이후에 더 기대되는 선수들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다요, 다. 예, 다인 것 같아요. 누구 예. 한 선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번에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얘를 어떤 느낌이 되게 좋았냐면 조규성 선수가 K리그 득점왕이잖아요. 예. 득점왕을 차지했는데 우리 K리그에서 가능성을 보여준 선수면 국제 무대에 나가서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걸 입증해 보여줬다는 점에서 조규성 선수의 플레이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선수들이 많은 비판을 받거나 혹은 대표팀에서 어려움들이 있었죠. 예. 뛰지 못하거나 평가전 때 예를 들어서 이강인 선수도 그랬고 나상호 선수도 그랬고 이런 선수들이 이번에 나가서 무슨 소리야 정말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직접 몸으로 뛰면서 보여줬고 또 네. 팬들도 뜨거운 박수를 보내줬기 때문에 지금 20대 초반 중반 이런 선수들은 다음 월드컵에서도 충분히 자기 능력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16강까지 올라갔던 이 선수들 또 브라질과의 마지막 경기까지 치렀던 이 선수들이 더 많이 강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닥치면서 강해지고 싸우면서 강해지고 또 쓰러지면서 강해졌기 때문에 예. 다음 월드컵 우리 앞으로의 어떤 축구에 있어서 더 어떤 값진 교훈을 얻지 않았을까? 네. 자산을 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일단 그 다음 월드컵에선 벤투 감독이 아니고 이제 다른 사령탑이 맡을 예정인 거죠. 벤투 감독의 별명이 벤버지라고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자, 벤버지, 벤투 감독과 함께한 시간이 4년 4개월이던데 입장차가 좀 있었던 건가 봐요. 계약 관련해서? 제가 그 계약의 뒷얘기까지는 다 알 수는 없겠죠. 근데 네. 아마
저도 벤버지라고 할 뻔했네요.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후회 없이 아마 4년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 리플래시에 대한 개념도 있을 거고 축구협회는 벤투 감독과 뭐 더 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축구협회 입장에서도 저는 이번에 일단 잘했다고 생각해요. 뭐가 어떤 의미냐면 네. 4년을 온전히 한 명의 감독에게 맡겨보고 이렇게 꿋꿋하게 한번 한계를 갔다는 게 참 의미가 있던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다 기억하시겠지만 히딩크 감독 때도 그랬고요. 우리가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02년 때도 그랬던 것처럼 그 이후에도 모든 감독들이 한 감독이 4년을 준비해서 자기 플랜대로 자기 축구를 했던 적이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평가전이 끝나거나 뭐 예선이 어렵거나 이러면 감독을 잘랐고 네. 그러면 급하게 감독이 와서 1년이나 1년 반 정도 준비해서 월드컵을 갔죠. 이렇게 기간이 짧아지면 자기 축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떤 축구건 간에. 그러면 어떤 축구를 하게 되냐면 당연히 그냥 시간이 부족하니까 수비하다가 역습하는 이 축구를 우리가 그래서 계속 봤던 거죠. 네. 근데 이번에는 벤투 감독이 여러 가지 비판도 있었고 힘든 과정들이 있었지만 4년 동안 뭐 축구협회도 그거를 어쨌든 버텨줬고 벤투 감독도 4년 동안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여하튼 결과를 떠나서 한 축구를 4년 동안 경험해봤다라고 하는 건 다음 감독이 누가 오건 간에 그렇게 그러면 4년 동안 우리가 또 하나의 축구를 습득하고 또 한 단계를 올리고 스텝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이번에 그 4년 동안 한 감독으로 갔던 그 의미가 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벤투 감독의 어떤 축구 전략을 점유율 축구 이렇게 표현하던데 그 점유율 축구를 한국에 이식하려는 게 청사진이었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식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벤투 감독의 어떤 그런 축구 전략이?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벤투 감독의 이번에 선택이 저는 이 월드컵 현장에 카타르에 와 보니까 예. 세계적인 트렌드를 읽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무슨 이야기냐면 이번 카타르 월드컵을 지금 이제 16강 끝나고 8강 이제 들어갈 텐데 네. 쭉 흐름을 보면 이제 엉덩이 빼고 내려가는 팀은 안 돼요. 예. 수비적으로 이렇게 숨었다가 공격하려고 하는 팀은 다 무너졌습니다. 대체적으로는 확실히 우리가 볼을 소유하고 소유한 볼을 우리가 지배하고 지배한 볼을 공격적으로 싸울 때 이 팀이 더 많은 결과들을 내더라고요. 수비할 때도 물러나서는 것이 아니라 전방으로 올라가서 전방 압박을 하고. 그래서 우리 이제 축구가 벤투 감독이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었다는 거죠. 또 저는 가장 큰 의미는 이 축구가 완전히 우리에게 들어왔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도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이런 축구를 할 수 있네. 네. 우리가 우루과이랑 대등하게 싸울 수 있고 가나에게 두 골을 내주고도 또 그걸 두 골을 따라붙을 수 있고 또 포르투갈을 잡을 수도 있고 예. 뭐 이런 어떤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도 이런 축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선 저는 그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번 카타르 월드컵 본 모든 축구 팬들은 4년 뒤가 정말 너무나도 기대가 될 텐데 과연 그때 새로운 사령탑은 누가 우리의 대표팀을 이끌고 있을지 해외파일지 국내파일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후보군이 그렇게 넓진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어제 경기 끝났는데 벌써 바로 누가 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기 예.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네. 국내에서도 뭐 한두 명의 감독이 거론되는 것도 제가 듣고 있고 해외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누가 오건 간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국적이 중요할까 이 생각을 해봐요. 뭐 그거는 뭐 그게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그 자체보다는 어쨌든 이렇게 세계적인 트렌드를 읽을 수 있고 또 국가대표 감독이라고 하는 건 독이 든 성배입니다. 사실 과정이 좋더라도 결과가 안 좋으면 한두 경기 만에 또 흔들릴 수 있는 거고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럴 때 꿋꿋하게 버틸 수 있고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고 또 협회도 그런 것을 버틸 수 있는 이런 어떤 문화를 만들고 또 이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외국인이냐 한국인이냐를 떠나서 네.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 그런 전술적인 공부를 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경기 끝나자마자 벤투 감독 계약 안 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도 위원님한테 또 새 사령탑 질문까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까 놓친 네. 질문이 있는데 뒤에 하려고 우리나라 이번 경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브라질전은 아까 두 가지가 있었다고 말씀하셨고 박수를 쳤다고 어떤 장면이 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장면이요? 저는 이제 그래도 포르투갈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그 마지막에 역전 골을 넣었던 장면.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힘들었던 손흥민 선수가 그 추가 시간에 그 먼 거리를 혼자 달리고 포르투갈 선수 5명이 손흥민 선수를 다 에워싸고 그런데 그 에워싼 수비수 가랑이 사이로 패스를 주고
근데 황희찬 선수가 그때 보면 정말 놀라운 것이 네. 스타트를 한참 뒤에서 끊었거든요. 다른 선수들은 그걸 못 쫓아와요. 근데 그 햄스트링 다쳐서 못 뛰었던 황희찬 선수가 뛰어 달려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걸 따라잡아가지고 손흥민 선수 패스를 받아서 원터치로 골을 넣었던 그 장면이 그냥 눈물이 날 정도로 좋았어요. 그리고 네. 손흥민 선수가 힘들었던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와 막 이랬고 황희찬 선수가 부상으로 쓰러졌던 걸 알았기 때문에 와 이랬던 장면에서 아마 그 장면은 2002년 월드컵 때 박지성 선수가 포르투갈 경기에서 정말 멋지게 볼을 잡아놓고 때려가지고 그게 애국가 나올 때 우리가 네. 그런 장면인 것처럼 이번에 이 골 장면도 참 오랫동안 우리에게 회자될 장면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아무래도 방금 지나간 그 장면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카타르 월드컵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아시아 축구가 굉장히 큰 성과를 내기도 하고 이변도 많았습니다. 이번 지금까지의 월드컵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조별리그를 평가해 보면 확실히 이변들이 좀 많았죠. 네. 아시아 국가를 포함해서 각 대륙의 팀들이 16강을 많이 올라왔으니까요. 근데 이번 월드컵이 아무래도 좀 중동에서 열리는 첫 월드컵, 겨울에 열리는 첫 월드컵.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리그들이 일정을 좀 빡빡하게 치렀고 리그를 중단하고 또 들어오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좀 낯설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동안 이런 낯선 환경 속에서 역대 월드컵 중에서 가장 이변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러기도 하고 요즘 현대 축구의 트렌드가 개인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활동량, 전방에 대한 압박, 지구력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뛰는 팀, 젊은 팀 이런 팀들이 좀 더 성과를 내는 이런 흐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조별리그에 대한 평가였고 그런데 이제 16강 이상으로 가니까 어떤 또 트렌드가 있냐면 네. 16강부터는 단판이다 보니까 아주 힘을 온전히 집중하게 되죠. 그냥 한 판에 모든 걸 다 집중하다 보니까 16강부터는 그래도 전력이 좀 더 강한 팀들이 모든 전력을 쏟아부었을 때는 1대1로 붙게 되면 거기서 좀 승리하는 이런 흐름도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월드컵 기간 동안 지금까지 박문성 위원님께서 YTN 통해서 여러 가지 도움 말씀 주셨는데 언제까지 현재 계십니까? 저는 결승전까지 다 보고 가려고 합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멋진 축구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난 10월 중순 발생한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피해를 본 사례가 모두 10만 5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SK CNC 측 데이터 센터 화재가 1차 원인이지만 카카오 측 핵심 기능 이중화 조치도 미흡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15일 오후 3시경 카톡이 갑자기 멈추며 시작된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 SK CNC 측 데이터 센터 내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발화가 시작됐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전체 전원을 차단하며 카카오와 네이버 등 입주기업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화재가 1차 원인이지만 네이버와 비교해 카카오 서비스 피해가 커진 점은 핵심 기능 이중화 조치 미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카카오 서비스 대부분의 핵심 기능이 판교 데이터 센터에 집중되어 있어 판교 데이터 센터 사고 시 카카오 대부분 서비스가 즉각 영향을 받았으며 여러 서비스의 구동에 필요한 카카오 인증과 같은 핵심 기능도 판교 센터에 집중되어 여러 서비스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한쪽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도록 핵심 기능 분산과 이중화를 강화하라고 카카오 측에 요구했습니다. SK CNC 측에는 배터리 공간과 전기 설비 간 공간을 분리해 만약에 배터리에서 또 화재가 생기더라도 전력 공급 중단을 최대한 막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카카오와 네이버 등 디지털 서비스가 중요도에 비해 재난 대비가 미흡했다며 각사가 한 달 이내에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현재까지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피해를 본 사례는 모두 10만 5천여 건으로 금전적 피해를 언급한 무료 서비스도 1만 3천여 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카카오 측은 협의체가 구성돼 무료 서비스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과 금액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류환홍입니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우리 경제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영세한 업체들이 모인 산업단지에선 공장 임대 부지가 팔리지 않고 중고기계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7천여 개 기업이 모인 인천 남동 산업단지. 공장이 통째로 비어 있거나 임대 문의를 알리는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 있습니다. 이곳 산업단지에서는 이런 임대 현수막을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곳 천여평 되는 공장 부지도 수개월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오른 금리 때문에 임대나 매매 계약 문의가 거의 끊겨버린 겁니다. 공장 가격을 재작년 가격으로 낮춰주지 않는 이상 지금 금리로 거래되는 건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금리가 1년 전보다 정확히 2배, 최소 2배가 올랐어요. 급전이 필요해 폐업한 업체들이 처분한 중고기계 매물도 쌓이고 있습니다. 사가는 업체가 없다 보니 헐값을 고철로 처분해야 할 지경입니다. 기존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갖고 있는 보유 중고기계가 한 40, 50대 정도 됐는데 나오는 건 많고 판매는 안 되다 보니 지금은 한 80대, 90대 정도로 늘고 있고 경기가 위축되면서 주문량도 줄다 보니 인천 남동 산당 가동률은 지난 3월 79%에서 지난 8월 76.8%로 2.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 거란 부정적인 전망이 더 크다는 점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지난달 경기 업황 전망 지수는 82.3으로 지난 10월보다 2.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는 내수 부진과 원자재값 상승, 인건비 상승 등을 꼽았습니다. 물가, 금리, 환율 3고 여파에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글로벌 경기 둔화, 소비 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중소기업 체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가 다소 약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한파가 올해 겨울철 고비를 앞둔 중소기업들에 더 매섭게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최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가구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위기 정보를 늘려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장 발굴 인력과 지원 문턱의 한계도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어머니와 3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건강보험료는 1년 넘게 밀렸고 통신비 등도 반년가량 내지 못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엄청 많이 쌓여 있어서 다 못 들어가서 바닥에 튀어나올 정도로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때문에 숨진 모녀는 정부가 매년 파악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등록된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랐던 탓에 지자체 등의 도움은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틀 뒤 이번엔 인천 서구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려온 것으로 보이는 40대 부부와 10대 형제의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두 비극을 전후로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불행이 반복되는 걸 막겠다며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단전이나 단수 등 위기 가구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33종에서 44종으로 늘리는 등 더 촘촘하게 관리해서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우선 위기 가구를 정확히 선정하고 선정된 가구에 대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며 하지만 전담 인력 확충이 전제되지 않으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난해 고위험 가구에 편입된 대상자는 130만여 명으로 전년보다 규모가 20% 넘게 늘었지만 담당 공무원 수는 1.6% 느는 데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전문 직렬인 사회복지직은 70% 정도고 나머지는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 분야의 공무원이나 아니면 사회복지 전문 인력들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위기가구들을 발견하고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52만 3천여 명이 새로 정부의 레이더망에 들어오긴 했지만 이 가운데 기초생활 보장 등 안정적인 공적 지원을 받게 된 비율은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너무 낮고 과도한 선정 기준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실제 발굴해도
그리고 발굴장에도 이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논의에 불을 붙인 지난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8년이 지났지만 비슷한 비극은 꾸준히 되풀이되는 상황. 위기 징후를 감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으로 연계할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본토를 장거리 타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러시아 본토로 끌고 갈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확전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로부터 700km 정도 떨어진 엥겔스시 공군 비행장입니다. 이곳에는 핵미사일 탑재까지 가능한 러시아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가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현지 시간 지난 5일 이 엥겔스시와 라잔시 군사 비행장 두 곳이 공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В результате падения и взрыва на российских аэродромах обломков реактивных беспилотников была незначительно повреждена обшивка корпусов двух самолетов. Трое российск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технического состава, находившихся на аэродроме, получили смертельные ранения.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가 사용한 무기가 구소련제 제트 엔진을 장착한 드론에서 발사됐다고 했습니다. 이 드론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발사됐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공격받은 라잔과 엥겔스시는 모스크바에서 각각 200km, 70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비교적 러시아의 깊숙한 본토로 평가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번 드론 공습으로 지난 2월 14일 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러시아 본토 장거리 타격 능력을 보여준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순항 미사일을 앞세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기간시설 폭격에 반격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렸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서방사회가 유가상한제를 도입해 러시아의 돈줄 조이기에 나서자 우크라이나에 다시 미사일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Ворог дуже сподівається використати зиму проти нас, зробити зимовий холод і труднощі частиною свого терору. Ми ж маємо зробити все, щоб вистояти цю зиму, як би це не було.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드론을 개발해 러시아 본토 공격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확전을 우려해온 서방이 난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0월 초 대규모 폭발 사건이 발생한 크림대교의 복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각 5일 크림대교에서 메르세데스 벤츠 승용차를 직접 운전해 현장에 도착한 뒤 차에서 내려 복구 상황을 둘러봤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장 근로자를 격려하는 한편 마라트 후스눌린 부총리로부터 복구 작업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크림대교 공격에 대해 위협하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육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강추위가 누그러지고 이맘때 초겨울 날씨를 되찾았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로 예년 수준을 보이겠고요. 한낮에도 8도까지 오르는 등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절기 대설을 맞아서 중서부와 전북, 경북 일부 지방에는 오전까지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점차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으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이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대전은 0도, 대구도 0도, 울산은 1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1도에서 많게는 5도가량이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8도, 대전과 대구는 10도, 부산은 12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예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